아이가 막 즐거워하면 자주 말하고,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, 그 또한 뭐 감정을 온전히 못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.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옳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, 그래야 이 관계에서도 조금 더 좀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.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건 그럼 뭐냐. 굉장히 귀찮은데 그거한테 좋은 걸 해줘요.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,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데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형성하게 될 수 있잖아요.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조금 안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약간 초치는 말 같지만 쉽진 않습니다. 초기 경험이라는 건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해서요. 그러나 또 불가능한 건 또 아니죠.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할 수는 있다.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문신을 지우고 새 문신을 하는 느낌일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가능은 한 건데요.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성인이 된 내가 나의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? 그것이야말로 사실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오글거리는 표현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좋은 부모가 날 대해주듯이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. 좋은 부모라면 내가 속상하면 아이고 속상한가 보다 라고 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고 왜 그렇게 속상한 건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겠죠. 근데 이게 나쁜 부모라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속상해하냐, 뭐 그 정도 연애할 때 그 정도는 감내하는 거다,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겠죠. 그러니까 어릴 때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그런 되게 못된 엄마 목소리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좀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, 지금 감정이 어떤지,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정하게 물어봐주고 최대한 그것과 근접하게 행동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거, 이런 것들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고, 그걸 스스로한테 해줄 때 연애도 건강하게 되겠죠. 때로는 이런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돼요. 좋은 부모라면 너 당장 헤어져, 이런 말도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부모가 하는 역할일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나쁜 부모는 이런 말이에요. 야, 그 정도면 감지덕지지, 그냥 만나,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, 이런 게 좋은 연애를 할 때 필요한 목소리들이 아닐까 싶어요. 부모가 좀 어떤 양육을 해줘야 우리가 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을까요? 어떤 것이 좋은 양육이냐와 같은 질문 같아요.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뭐 정답은 없죠. 정답은 없죠.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이론도 많고 그렇지만, 그냥 그런 것들을 관통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아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, 그게 정말 좋은 양육의 어떤 뭐랄까 왕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나의 행동, 뭐 나의 생각, 나의 감정,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. 전 특히 이 중에서도 그 감정이요. 내 감정이 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.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이렇게 분노라는 감정을 표현을 할 때 왜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. 근데 그 왜가 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? 이런 왜 말고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어? 라는 그 감정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. 그러니까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. 또는 아이가 뭔가 힘들어 할 때 억지로 괜찮기를 강요하지 않는 거. 씩씩하게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,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거. 그러니까 힘들 땐 그냥 힘들어도 괜찮게 해주는 거. 그리고 뭐 반대로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막 아이가 막 즐거워하면 자주 말하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그 또한 뭐 감정을 온전히 못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럴 땐 또 같이 기쁨에 머물러 주는 거. 그런 것들이 좋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 같아. 그래야 사실 사람은 매 순간 감정을 느끼거든요. 특히 연애를 하다 보면 강렬한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될 거예요. 근데 그 관계에서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옳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, 그래야 이 관계에서도 조금 더 좀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,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 최근 신간도 읽어봤거든요.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.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. 너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.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좀 자존감이 낮을 때 이게 연애에 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? 어렵지만
그런 방법도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인가? 또 자세히 모호한 개념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걸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자존감이 낮다라는 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연애에서 그럼 그게 당연히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쉽게 용인하겠죠. 귀하게 상대방이 날 대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심각한 경우에는 반대로 상대방이 날 귀하게 여겨주면 그걸 더 어색하게 여기기도 하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해롭죠.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다는 말은 맞죠. 그렇다면 이제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. 그것도 이제 뭔가를 귀하게 여길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각자가 뭐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무엇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을 거예요. 그 귀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게 결국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휴지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냥 뭐 휴지인가 보다 이렇게 치겠죠.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예쁜 박스에다가 투명 박스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이 휴지를 이렇게 막 조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놔둬요. 그럼 사람들은 이게 이거 무슨 작품인가? 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귀하게 대할 거란 말이죠.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예요.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내 연인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건 그럼 뭐냐. 여러분들이 뭔가를 귀하게 대할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. 굉장히 귀찮은데 그거한테 좋은 걸 해줘요. 뭐 예를 들어서 막 신발 아끼시는 분들 보면 막 그거를 막 약품 처리해가지고 막 이런 예쁜 박스에 넣기도 하고 되게 가방을 아끼시는 분들은 막 가방도 막 그 가방을 위한 가방이 또 있더만요. 그런 거에 뭐 담아서 놓기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내 연인을 귀하게 여겨요 만약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나 혼자 밥 먹을 때는 막 그냥 대충 아무거나 놓고 먹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막 어디서 뭐 유기농 뭐 이런 걸 구해가지고 막 소세지 하나를 먹어 다 문어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 귀찮은 걸 해서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도 나한테 귀찮지만 좋은 것들을 억지로 해주는 거예요. 근데 뭐 대단한 것부터 하긴 어렵고요.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바디로션 바르라는 얘기부터. 바디로션 좋은 건 아는데 귀찮아서 안 바르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런 거 발라주는 거.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거. 이런 것도 사실 좋은 건 알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줄 때 내 마음이 안다고 얘는 귀하게 대해줘야 되는 애구나. 라고 하면서 점점 그렇게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겠죠? 그러면 당연히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날 더 존중하게 될 거고요. 이제 또 책에 보니까 부모화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.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말 그대로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치면 애어른 같은 거거든요. 아이는 아이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있고 부모는 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있죠. 가령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부모는 뭐 아이의 뭐 어려운 점들을 들어주고 뭐 물리적인 것도 뭐 해결해 줄 때도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자연스러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인데 이 역할이 어떠한 이유로든 반전이 되는 경우를 부모화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가 뭐 부모의 하소연을 막 들어주는 역할을 아이가 한다든지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 아이가 한다든지 이런 어떤 도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건 부모와 경험을 한다.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많이 했을 때 이제 부모와 경향성이 높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.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게 어릴 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성인이 돼서도 모든 관계를 그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부모 같은 역할을 자꾸 자처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어진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. 연애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부모와 경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대인관계 패턴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사실 연인 관계인 것 같아요. 애착 관계잖아요. 그래서 이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에서도 자꾸 부모님 역할을 하는 거죠. 연애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어쨌거나 서로 이렇게 기대해야 되잖아요. 나도 좀 기대고 얘도 좀 기대고 요거를 하는 게 이제 연애잖아요. 근데 나는 서 있고 이 사람만 자꾸 기대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게 되겠죠. 내 애인의 힘든 얘기 다 들어주고 이 애인의 힘든 점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게 그런 정말 부모가 할 법한
그런 역할들을 하고 반대로 이제 내가 힘든 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죠. 부모는 자녀에게 잘 안 기대잖아요. 그러니까 내 건 내가 알아서 하고 제 것도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런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부모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연애할 때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는 되게 역의존적인 패턴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무력하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결해 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뭐 좋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점점 상대방이 무력한 정말 애 같은 존재가 되고 나는 점점 더 부모 같은 존재가 되고 그럼 이제 연애를 하고는 있는데 마치 애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왜 그 오래된 그 부부들 보면 뭐 이제 아내분에게 뭐 부부 생활 어떠세요? 물어보면 애 하나 더 키우는 거죠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.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